그래,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미 애도 둘씩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 네가 아주 미쳐돌았구나. 그럼 계속 이렇게 살려고?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지. 정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쪽도 애들이 있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그때만 해도 저는 뭔가 달콤한 고백이라도 듣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빚이 좀 있어 많이. 얼마나?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신혼 초부터 5천만 원 빚이라니. 제가 그 당시 받던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한다 해도 1년은 좋게 넘게 갚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우린 부부니까 함께 극복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로 조금 더 아껴 쓰면서 천천히 갚아나가 보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또 다른 빚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2달 후엔 또 다른 빚 3천만 원. 그렇게 하나씩 드러나는 빚의 규모를 보면서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결국 모든 빚을 다 털어놓고 나니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신혼 초 28살의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장사하다가 망한 거야.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작 빚을 갚기 위해 발품을 팔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닌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남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라면서 체면을 차렸거든요.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 낮에는 결혼식장에서 접시 치우는 알바를 했고 저녁에는 길에서 술집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도요. 친구들이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걱정할 정도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빚에 대한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집 앞에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신용불량자가 된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자라니.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남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긴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꾸고 친정에서 일주일만 쉬었습니다. 그 일주일도 아까워서 안달이 났습니다. 일주일이면 아르바이트로 30만 원은 벌 수 있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출산 후 3일 만에 퇴원해서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직 오로도 안 끝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폐렴에 걸렸을 때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저는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밤에 간병을 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1시간 잠들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고생 많이 한다, 여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댄 것은 결혼 5년째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쩌겠어. 사채라도 써야지. 라고 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말입니다. 사채업자를 만나러 가는 길,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각오였습니다. 이자가 월 30%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월 30%라니. 2천만 원을 빌리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네, 갚겠습니다. 울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정말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월 사채 이자 50만 원의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까지 하려면 월 4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했습니다. 제 월급이 그때도 5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 적은 월급은 아니지만 대출이자와 생활비까지 너무 턱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회사 일, 저녁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서빙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생일이나 아플 때 어쩔 수 없을 때만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은 스트레스로 많이 빠져서 듬성듬성 두피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퇴근하고 대부분은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급도 어디에 쓰는 건지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대리운전이라도 해보지 않겠냐고 물으면 남자는 큰일을 해야 해. 이런 잔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 큰일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저는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밤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해.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멈추면 우리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승진도 빨리 됐고 연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결혼 12년째 되던 해에는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빚의 늪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추가로 받은 사채 이자만 해도 매월 100만 원이 넘어갔고 은행 대출 상환금까지 합치면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많이 갚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15년째 되던 해, 드디어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장으로 한 번 더 승진했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갚아온 빚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이자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갚았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썼고 용돈이라는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18년째 드디어 사채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채업자와의 인연이 끝났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진짜 대단해요. 사채업자조차 제게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은행 대출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갚으면 정말 끝입니다. 19년째 또 승진했습니다. 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1억을 넘어섰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20해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출 1,5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완납하던 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출이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 아, 그래? 고생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혼자서 감당해온 그 모든 고생에 대한 감사 인사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도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외식인지 그동안은 외식비마저 아까워서 집에서만 먹었었죠.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첫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 먹으니까 엄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처음으로 비 걱정 없이 잠든 겁니다. 얼마나 개운하던지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7시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점심시간에 혼자 나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주식으로 먹었었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직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남는 걸 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빚 갚는데 다 나갔었는데 이제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여보. 남편에게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고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화면을 흘기 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내 생일인데 오늘은 올 거야? 나 핸드폰 사준다며. 엄마 거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 귀찮다고. 발신자 이름은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 회사 동료인가?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 후배야. 후배. 후배가 아빠라고 부른다고. 잘못 온 문자라고 했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다른 자식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걸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학원비 언제 줄 거야?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해. 학원비. 왜 자꾸 김대리한테 저런 문자가 오지? 이번에도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또 회사 후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후배가 왜 아빠라고 부르고 학원비를 달라고 할까?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토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아, 해외 거래처랑 화상회의 해야 해. 시차 때문에 토요일에 하는 거야.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간 후 집 전화로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계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회사에 나가셨는데요?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회사 문이 잠겨 있을 텐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를 놓고 갔다고 다시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남편을 저는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타고 시내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정말 회사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내린 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주택가였습니다. 꽤 오래된 동네, 낡은 빌라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걸음이 멈춘 곳은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남편을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빨리 올라와. 여보? 여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빌라 안에서 아이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밝은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며 남편에게 달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음이 깨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안아주며 웃고 있는 모습, 그 여자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봤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 잘 끝났어? 제가 물어보니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힘들었네. 화상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그 여자,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남편의 친척집이었던 건 아닐까? 온갖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오직 밖에서 일하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빚을 갚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다시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10시쯤 도착해서 근처 편의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본 중학생 여자아이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두 아이 모두 남편과 닮아 보였습니다. 여자는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꽤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몸매도 좋았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날씬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마트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장보는 모습, 아이들이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 그 여자가 다정하게 타이르는 모습. 제가 20년 동안 꿈꿔왔지만 돈 버느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꽤 비싼 물건들을 삽니다. 수입 과일, 좋은 고기, 아이들 간식까지. 그동안 저희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집 살림을 한 거야? 내가 나가서 돈 벌 때 우리 애들은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자랐는데 너는 그동안 이렇게 산 거야?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끝 발끝 할 것 없이 부들부들 떨렸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늦게나 돼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본 음식으로 맛있는 거 헤쳐먹고 히덕 거리다 들어왔겠죠. 저는 화를 꾹꾹 눌러 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학원 좀 보낼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빚 갚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 평소 같았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우리 민서 생일에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자. 아직은 안 된다니까. 빚 갚았다고 갑자기 부자라도 된 줄 알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돈이 없다며 한없이 인색하게 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도 망설이고 또 망설였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다른 아이에게는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사실. 그 파렴치한 진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 몇 푼에도 인색하고 새 옷 한 벌 사줄 때도 몇 번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가 다른 곳에서는 너그러운 아빠이자 여보 행세를 했다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나의 희생과 노력은 철저히 짓밟혔고 나는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피를 토하게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들. 남편은 제 눈을 피하기 위해 번호까지 김대리로 저장해 놓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짱 재밌는 일이 있었어.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엄마가 저녁에 삼겹살 먹자고 연락해보래. 아빠, 내일 체육대회인데 꼭 와. 애들이 아빠를 너무 기다려. 이번 주말에는 꼭 와. 여보, 수진이가 또 아파. 병원비 좀 보내줘. 자기야, 사랑해. 빨리 보고 싶당.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날짜였습니다. 걸릴 일이 없을 줄 알았는지 지금까지 메시지를 삭제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건 무려 15년 전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관계가 계속됐다는 거였죠. 그때 제가 사채까지 써가며 둘째 아이 수술비를 마련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할 때 남편은 그 여자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말하며 미안해할 때 남편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원하는 걸 다 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첩도 봤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 생일 파티 사진들. 우리 가족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과는 다 해봤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 반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저와 결혼한 지 5년 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5주년 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반지 하나 새로 사달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새로 살 수 없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농담이다고 반지보다 빚 갚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반지를 사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심 많게 굴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영희, 나이는 저보다 9살 어렸습니다. 아이들은 딸 수진이와 아들 민지,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 민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사는 그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까지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그 집 전세를 얻어준 것이었습니다. 7년 전. 그 시기는 제가 사채 이자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던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는 저를 향해 나까지 신용불량자를 만들 거냐? 이러면서 차갑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겨운 와중에 다른 여자를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전세까지 얻어주었다니.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그저 허탈함만 밀려왔습니다. 20년. 20해 동안 저만 바보같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의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저는 맹목적으로 그를 믿고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뭔 할 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김영희가 누구야?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평생 안 걸릴 줄 알았어? 20년 동안 병신같이 속고 사니까 계속 속일 수 있을 것 같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네가 다른 여자랑 15년 동안 살림을 차리고 있었는데 진정하라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개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너는 맨날 일만 하고 집에서는 지쳐서 나하고 말도 안 했잖아. 외로워서? 내가 왜 맨날 일만 했는지 몰라? 네 빚 갚느라고 그랬던 거잖아. 알아. 그렇지만 나도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고. 위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위로받을 곳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나 봅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애들도 있고. 애들? 내 애들도 있어. 지훈이랑 민서는 뭐가 돼? 그게 참 복잡하다.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20년 동안 나 혼자 죽을 똥 싸면서 빚 갚고 너는 딴 년이랑 즐겁게 지내고 이게 복잡한 일이야? 뭔 말 같지도 않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도 나를 좀 이해해봐.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뭐, 내가 돈 벌어다가 빚 갚고 따순밥 먹여주고 하니까 너는 가서 대출받아서 그 집 전세까지 얻어줬는데 그것도 이해하라고? 그제야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걸 몰랐나 봅니다. 그건 설명이 복잡해. 뭐가 자꾸 복잡해? 그냥 네가 바람나서 두 집 살림 차린 거 그거잖아.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미 애도 둘씩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 네가 아주 미쳐 돌았구나. 그럼 계속 이렇게 살려고?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지. 정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저쪽도 애들이 있다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짓거리고 있는 것이 사람 새끼인가 개새끼인가 분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우리 지훈이와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온 지훈이와 학원에서 돌아온 민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서가 물어봤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가 좀 대화하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날 밤 더는 미룰 수 없어 남편과 마주 앉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흐릿하게 답했습니다. 글쎄, 좀 생각해봐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게 지금 생각해볼 문제야? 당연히 그 여자랑 정리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마치 제 요구가 너무나 무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쉽게 되겠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정리를 했겠지. 애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뭔데? 우리 애들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남편의 태도는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들킨 상황이 귀찮고 복잡하다는 듯한 표정. 그의 안중에 저와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의 저는 어떻게든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김대리로 저장된 그 여자 전화번호를 적어놨었거든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꽤 젊었습니다. 그리고 밝았습니다. 김영희 씨 핸드폰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 씨 부인입니다. 박철수 씨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아, 네, 알죠. 우리 한 번쯤은 만나야겠죠? 그게 저는 제가 갈게요. 주소는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 돼요. 아이들이 있어서. 결국 다음 날 그 여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만난 그 여자는 마트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예뻤습니다. 진한 화장에 예쁘게 차려입은 옷차림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저 자신과 대비되었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앉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16년 정도 됐어요. 16년. 남편 핸드폰에서는 15년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다면서요? 내 첫째는 15살이고 둘째는 12살이에요.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첫째를 낳았을 때가 제가 우리 둘째를 낳은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가요? 네, 뭐려?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자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설마 헤어지라는 말인가요?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지금 뱃속에도 아이가 있어요. 뭐라고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셋째를 임신 중이에요. 5개월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둘도 모자라서 셋째까지 임신했답니다. 오빠가 진작부터 이혼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서 이러시면 저보고 이 상황에 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그녀의 뻔뻔한 말투를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이요? 남편이 저랑 이혼한다고 하던가요? 네, 오빠가 그랬어요. 부인하고는 이미 정이 떨어졌고 그쪽에도 애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와 이혼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죽도록 일해서 자신의 빚을 갚게 하고 결국 본인은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부인은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여자가 돈을 너무 밝히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사랑은 애진작에 식었다고. 돈만 밝히는 여자.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부인은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이제 모든 사실을 아셨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주세요. 저도 아이가 셋이나 되면 혼자 못 키워요. 그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 여자 또 임신했다며?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기로 했다며? 남편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20년 동안 계획적으로 날 속였어? 미안해. 계획적으로 속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어? 애가 또 생겼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우리 애들은 어쩌고?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한참을 주춤거리던 남편이 결국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밝혀진 거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너도 이제 다 알았는데 나랑 살 수 있겠어?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이용해 먹고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말하다니. 하지만 남편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순간 더는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으려 했던 건 오직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혼해. 대신 다 놓고 몸만 나가. 이거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야. 나 돈 밝히는 여자인 거 알지?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알겠어.
다 놓고 나가면 정말 이혼해 주는 거지? 응, 너 같은 놈한테 들어온 위자료 몇 푼 받겠다고 구질구질하게 더 엮여 있느니 안 받고 말어. 하루라도 빨리 꺼져버려. 당장 나가.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당장 옷가지 몇 개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신나 보이는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흘러내렸습니다. 쿵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집안에는 고요한 적막감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아빠에 대해 묻지 않더군요. 그저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되어 멍하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괜찮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면 끓여줄까? 아니, 내가 끓일게. 엄마는 좀 쉬고 있어. 착한 내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컸니? 엄마가 돈 버느라 우리 아들 이렇게 큰 줄도 몰랐네. 미안하다. 돈 하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세월이 후회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동안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강한 엄마, 멋진 엄마가 되어 아빠의 빈자리를 꼭 채워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줄 순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차례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워낙 급하게 정리하고 싶어 해서 일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재촉했나 봅니다. 법원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20회라는 시간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잘 살아.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뒤돌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저를 집어삼킬 듯 억눌렀지만 저는 그 앞에서 눈물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화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살라는 인사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보다 못한 남이 되었습니다. 마치 무자르듯 아주 깔끔하게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그런데 남편분은 요즘 안 보이네요. 아, 이혼했어요. 어머, 미안해요. 그랬구나.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는데. 알콩달콩이라니요. 그게 다 가짜였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저희를 모범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잊고 있던 지난날의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홧김에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15년 불륜 끝에 이혼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그리고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남편이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 제가 20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아온 것, 그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들을 키워온 것, 그 여자에 대한 단서도 적었습니다. 사는 동네, 직업, 첫째 아이 학교, 둘째 아이 학교. 글을 올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맘카페에서 최고로 핫한 주제니까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대박이네요. 하늘은 뭐 하나 그런 것들 안 잡아가고? 어머, 이거 수진 미용실 얘기 같은데? 미용실 애기들 다니는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헐, 우리 아들이랑 그 집 아들이랑 친구예요. 학교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랑 우리 아이들이 어울리면 안 되지.
댓글을 보니까 다들 그 여자를 특정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는 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미용실 얘기 알아? 그 여자 완전 대박이야. 맘카페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 맘카페에 올라온 불륜 말하는 거야? 두 집 살림? 알지. 그런데 그 여자가 왜? 아이고, 그 동네에서 완전 손가락질 당하고 있대. 미용실 앞에 사람들이 쓰레기 던지고 불륜녀라고 낙서해놓고 난리래. 그리고 그 중학생 아이 있다고 했잖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자퇴했대. 정말? 응, 엄마가 불륜녀라고 극성 엄마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애들끼리 못 놀게 하고 그랬대.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 됐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동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 여자가 그 남자 쫓아냈대. 그럴만도 하지. 그렇게 소문이 다 났는데 어떻게 살아? 다 자업자득이지. 지들이 천년만년 살 줄 알았나 봐. 불륜하는 것들은 다 되져야 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헤어질 거였으면서.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됐대? 모르지 뭐. 또 다른 여자 구해서 살겠지 뭐. 알게 뭐야. 썩을 것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씁쓸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결국 혼자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 또 다른 남자 찾고 있다던데요. 아이 둘 딸린 여자가 어디 쉽겠어요? 임신 중이라며. 누가 만나주겠어. 애들이 아빠가 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 어머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여자의 모든 비밀이 다 까발려진 겁니다. 결국 그 소문은 없는 말까지 더해지며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부풀려져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입 밖에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미용실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가정 있는 남자를 빼앗아갔다면 그 여자 또한 이 정도의 대가는 감수해야 할 겁니다.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저와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됐거든요. 큰아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작은아이도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엄마가 여유로워지니까 아이들도 안정됐나 봅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남편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옷도 지저분하고 얼굴도 많이 상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좀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해.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 이혼했어. 알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친아빠가 아니었어.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고? 둘 다 내 아이가 아니었어. 셋째만 내 아이야.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웠다니.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기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 아빠? 아빠야. 여긴 왜 왔어? 큰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필요 없어. 엄마랑 우리 셋이서 지금 너무 행복해. 작은아이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뭐하러 와?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할 줄이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 그냥 가세요. 큰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시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작은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다그침에 남편은 힘없이 뒤돌아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애써 시선을 돌리려던 찰나 큰아이가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빠! 남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돌렸습니다. 큰아이의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에게 보탬이 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에 들린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받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마지막 말은 싸늘한 비수처럼 남편의 심장을 꿰뚫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아이는 돈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작별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아이들의 따스한 손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이 듬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배고프지? 밥 먹자. 이제는 남편이 줬던 상처와 그의 빈자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요.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아이들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던 작은 손들과 저를 향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가정을 배신하고 떠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 가정을 저버린 선택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남겨진 우리가 살아갈 행복한 삶.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진흙탕 싸움보다 값지고 고결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사무치는 후회가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오직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20년의 악몽은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냥 가시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영상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재밌고 더 화끈하게 유쾌상 쾌통쾌한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